근데 난 약간 그 의문이 들리네. 이거 영상으로 하면 잘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보내는 줘야지. 보내는 줘야 되는데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럼 그냥 시작해보자. 6시 일단 됐거든? 그냥 시작해도 아마 지난 시간에 따로 숙제는 들어보는 건 없어서 일단 천천히 책 펴고 조금씩 예열을 한다고 생각해보죠. 지난 시간에 전자기 유도 첫 번째 단원까지 조금씩 나갔었는데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식을 배웠어. 양심 고백을 하자면 한 번 듣고 그걸 완벽하게 깨우치는 사람 없다. 좀 어려운 내용이라 그냥 한 번 더 강조한다는 느낌으로 242쪽으로 넘어가 보자. 앞에서 지난 시간에 조금 했던 거야. 자, 242쪽으로 슬쩍 넘어가 보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전자기 유도 관련돼서 했던 얘기가 기본적인 원리야. 원래는 이거지. 전자기 유도 관련해서 왜 발생하느냐? 라는 기본적인 사실 의문이 좀 있어. 왜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를 흘려야 되지? 라는 이유를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던 이렇게 생긴 코일에 내가 위쪽을 N극, 그러니까 아래쪽을 N극을 향한 자석이 가까워진다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 저는 그치? 자, 아래 방향의 자속이 세지고 자속을 우리가 V라고 부를까요? 그러면 자속의 변화를 거역하려고 하는 코일은 위쪽 방향에 자기만의 자속을 만들어내. 그럼 어떻게 만들어내냐? 전류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게 그냥 전자기 유도의 시작이자 끝이야. 그래서 이런 식의 회전하는 방향의 전류를 만들어내고 그 녀석을 우리가 전자기 유도에 의한 유도전류라고 부르지.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유도전류입니다. 유도된 전류. 사실은 너무 간단한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솔직히 추는 게 별로 없어. 미안하지만 방향 따져주는 거 정도야. 그래서 얘는 위쪽 방향에 자속을 만들어내고 반시계 방향에 유도전류를 흘려보냅니다. 끝. 이게 어디까지? 중학교 내용. 중학교 내용에서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넘어가면 사실 자석, 막대 자석을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긴 자기력선이 뿜어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가져갈 거야. 언제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코일에 자속 자체가 변한 그 양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두 가지 케이스를 가져갈 거야. 자, 이 밑에 우선 자기 선속이 이렇게 있을 거야. 굳이 따지면 자기장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자기장이 기본적으로 변하는 거야. 자, 보통은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면적을 S라고 부를 거야. 이 전체 면적을. 그러면은 첫 번째 케이스라고 가정해볼게.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자기장이 변하는 거야. 자, 자기장이 변하는데 우선 자기장이 변한다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한다. 근데 우리가 복잡한 식은 당연히 계산을 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딱 요것만 알아두면 되는데 시간이 처음에 0일 때는 자기장이 0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기장이 세져. 그러다가 자기장이 쭉 일정해지고 다시 자기장이 감소해. 이런 사다리꼴 모양으로 자기장이 변한다고 치자. 그럼 뭔가 전류를 이용해서 자기장을 막 만들어줬다가 자기장이 쭉 빠지는 거야 다시.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에 대한 이 기울기야. 기울기. 왜냐? 우리가 자속이라고 얘기했던 이 자속, 자기 선속 수는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었잖아. 근데 자기장이 변한다? 그러면 얘가 변하는 거고, 물론 이제 얘는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그럼 자기 선속도 변해. 자기 선속이 변하면 뭐가 생겼었냐면 이제 이 뒤에서 계속 쓸 시기니까 여기 부속에다가 적어놓게 유도 기절력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이너스 n dt분의 d 파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dt분의 d 파이 어렵지 않아? 시간에 따른 자속 변화야. 그래서 자속이 변하는데
자석이 변하면 반대 방향, 음의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 이게 그냥 페라데의 법칙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에서 사실 이거 가문수니까 보통 거의 다 1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가문수 10입니다 하면 10배 주면 되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뭐가 어렵냐면 여기 나오는 자기장이 변하는 게 어려워. 내가 dt분의 d라는 게 사실 좀 웃긴 얘기일 수 있는데 미분 연산자라는 거거든. 그래서 양면에다 붙일 수가 있어. 뭐에? 변하는 녀석들에만. 그럼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거든. dt분의 d5 이렇게 쓰는 자속 변화 얘를 dt분의 d 자기장 변화 곱하기 s 얘를 쌩깔 수 있어. 누구는? 변하지 않는 놈은. 그래서 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무시하고 그대로 뚫고 나온 다음 이것만 보면 돼. 그래서 시간에 따라 자속이 변할 때 요거 기울기가 있겠지. 시간이 1초고 자기장이 만약에 5 테슬라가 엄청나게 강한 자기장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5니까 여기에 5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에 따른 면적, 당연하게도 기본 단위는 제곱미터다 이렇게 써서 내가 이거 두 개 곱해서 실제로 계산해주면 여기에서 얼마나 유도전류가 아니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지 알 수 있어. 그래서 유도 기전력 계산하고 반대로 여기서는 음의 방향으로 반대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겠다. 자, 내가 이거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그리냐면 얘랑 연결지어서 그리면 돼. 자, 이렇게 그릴게. 내가 이렇게 생긴 x축을 이렇게 똑같이 가져갔다고 치자. 자, 시간이 똑같이 변해. 얘는 뭐냐? 유도기전력 입실로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유도기전력이 어떻게 되냐? 물론 내가 이쪽으로 플러스를 올라가니까 이 dt분의 d파이가 플러스지. 그럼 보통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정의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내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마이너스로 쭉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딱 여기 시점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유도전류가 0이 돼. 언제까지?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여기 시점부터는 반대로 유도전류가 아니 유도기전력이 양수가 되겠다.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기울기 크기에 따라 스케일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긴다고 보면 돼. 이게 자기장의 변화야. 두 번째, 자기장이 변하는 게 아니라 면적이 변하는 거야. 면적의 변화. 면적이 변한다고 사실은 좀 이상할 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코일은 단단하게 이렇게 생긴 어떤 쇳덩어리로서 얘가 변한다는 느낌이 나거든. 근데 이런 원형 모양의 도선이 계산하기 힘드니 내가 면적이 변할 때는 보통 이런 직사각형 형태로 따져. 자, 직사각형 형태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 얘가 들어가기 시작할 거야. 오른쪽으로 속력을 가지고. 이게 중요해. 오른쪽으로 속력을 가지고 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얘가 밑에 예를 들어 5초 후 이렇게 시간이 지났다고 치자. 그러면 이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 얘가 조금 걸쳐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변의 길이를 내가 얘를 뭐 A라고 두자. 이거 정사각형 아니고 세로 길이는 A야? 그럼 내가 얘를 A라고 이렇게 두고 세로 길이가 L이다.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속도가 V고 걔는 시간에 따라서 X축 값이 변하는 양이야. 속도는. 뭔가 슬슬 한 번씩 더 올 때가 됐는데 한번 상황이 조금 늦는가 보네. 일단 계속 하고 있을게. 사실 이거는 지난 시간 복습이야. 그래서 나는 이 dt분의 dx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야? 자속. 솔직히 말할게. 내가 이거 하라고 그러잖아? 못해. 근데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보다 보면 내가 이 숫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좀 익숙해지는 거거든. 아, 자속이 뭐라 그랬냐? 아, 일단 내가 아까 했던 것처럼 얘를 먼저 구해야 돼.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파이 자속을 쓰고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야. 근데 자기장은 이번에는 일정해. 왜? 여기서는 자기장이 일정하다고 이렇게 문제에서 줄 거거든. 근데 자기장을 지나는 면적이 아까는 0이었다가 지금은 생겼지. 여기 있는 빨간색 부분으로. 그러면 지금은 면적이 변수가 되는 거야. 파이랑. 그럼 내가 아까랑 논리 똑같이 가볼게. 이 dt분의 d라는 미분 연산자를 양면에 탁 붙일 거야. 근데 여기 들어있는 b라는 상수는 미분 연산자를 무시할 수 있어. 그러면 얘가 dt분의 d파이라고 이렇게 붙어나 있는 이 값이 여기서 쓰고 싶은 이 값이 자기장 곱하기 dt분의 d 면적입니다. 이렇게 써도 돼. 그럼 면적이 얼마만큼 변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면적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 수학적으로 좀 복잡하지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dx만큼 갑니다. 이게 속도였는데 dx의 길이 l을 곱하면 ds라는 면적이 나와. 그래서 면적은 dx 곱하기 길이 l입니다 라고 쓰면서 나는 여기 있는 ds라는 얘 대신에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냐면 d 곱하기 dt분의 이 l은 이번에는 상수기 때문에 길이는 변하지 않지? 그래서 무시하고 얘는 dx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dt분의 dx는 속도 v네. 그럼 얘를 바꿔서 b 자기장 길이 l 속도 v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솔직히 이거 그냥 책에서는 외우라고 시키거든. BLV입니다. 이거 dt분의 d파이는 BLV 계속 써. 그래서 아마 계산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거 직접적으로 내가 이 자속의 변화량이 시간당 몇 테슬라만큼 변하는지를 다이렉트로 계산하는 것보다 여기서는 보통 상대적인 변화를 따져. 상대적인 변화. 그거에 대한 예시 내가 하나만 대충 그려볼게. 아마 암산 가능한 수치야.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식을 명확하게 잘 이해했다면 자 내가 자기장이 있는 어떤 노란색 영역 안으로 펜을 집어넣을 건데 그 포인이 1번은 이렇게 생겼어. 1번은 이렇게 생겼어. 얘가 2L, 얘가 뭐 가로 길이는 뭐 2분의 L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그리고 얘는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이번에는 2L, 얘가 2L.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얘가 길이가 L, 얘는 2L. 자, 얘네 세 개를 오른쪽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자기장 영역에 집어넣을 거야. 던져넣을 거야. 오른쪽으로 밀 거야. 내가 정확히 얘기하면 힘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주면서 밀 건데 얘네 셋의 속력이 전부 다 V로 동일하대. 얘도 V로 갈 거고 얘도 V로 갈 거고 얘도 V로 갈 거야. 그러면 누가 가장 유도 기전력이 세게 걸릴까? 저항 이런 거 무시할게. 유도 기전력만. 자, 1번이 가장 강할 것 같아. 2번이 가장 강할 것 같아. 3번이 가장 강할 것 같아. 1번이다. 그치. 1번, 2번 똑같고 3번은 정확하게 절반이다. 요거는 단순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자기장이 세면 자기장 세기에 비례해서 똑같이 늘어나고 속도의 세기에 비례해서 똑같이 늘어난다. 요것만 비교해 줄 수 있으면 사실 이거 가지고 다 확장하는 거야. 왜? 이 뒤에다가 이제 꼬리를 붙이는 거거든. 자기장의 세기가 나오는 거 말고 이번에는 들어가는 거 말고 나오는 걸로 세기 2B 이렇게 붙일 거야. 그럼 내가 반대로 물어볼게. 여기서 여기 들어갈 때는 유도 기전력 생긴다 그랬지? 여기서 여기 들어갈 때 생기는 전압을 내가 V라는 유도 기전력으로 가정해 볼게. 그럼 여기서 여기 지나갈 때는 유도 기전력이 얼마나 될까? 2V? 사실 조금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0이라는 환경에서 플러스 1 내가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들게. 그럼 플러스 1이 생긴다고 치자. 0에서 플러스로 들어가는 거야. 그 중간에 에너지가 생기겠지. 그걸 V라고 했으면 얘는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떨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생기는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3V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2V, 그러니까 2B라는 자기장을 가지는 영역에서 최종적으로 끝까지 다 빠져나왔어. 그래서 저기 보이는 코일이 맨 마지막에 여기까지 쭉 빠져나왔어. 그러면 자기장이 없는 영역으로 들어올 때 마찬가지로 플러스 2V라는 유도 기전력이 생겨. 왜? 마이너스 2에서 방금은 0에서 1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플러스 1에서 여기서 V만큼 생긴 거고 마이너스 2만큼 떨어질 때 동안 얘는 마이너스 3V만큼 생긴 거고 다시 0으로 들어오는 동안 2V만큼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거야. 조금 일반화시켜서 미안하지만 이거 보통 세 개 다 방법이야. 왜? 자기장이 없는 영역에서 시작해서 자기장이 없는 영역으로 끝나면 무조건 이 전체 서메이션이 0이어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다양한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뿐 사실 이런 상황에서도 유도 기전력만 계산해 줄 수 있으면 그 뒤에 나오는 142쪽, 242쪽, 243쪽 내용은 오케이 하고 끄덕끄덕하고 다 계산해 줄 수 있겠다. 사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동안 와주길 잘했는데 아쉽게 됐네요. 자, 260쪽 책 한 번만 해볼게. 260쪽.
거기서 사실 이런 예시들 가지고 한 번씩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어. 29번하고 31번이 있어. 29번하고 31번 두 문제만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고 있어 볼까? 이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았어. 진짜 잠깐. 알았어. 시간 아직 다 준 거 아니야. 조금 생각해보자. 그치?
혹시 답은 다 나오셨을까요? 복잡할 거야. 네, 천천히 풀어볼게요. 아마 약간 그 우리가 막 역학 운동 이런 거 먼저 풀 때 공이 움직이는 걸 약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편하잖아. 그거랑 비슷하게 내가 이 중간 과정을 좀 여러 개 그려서 좀 모양이 헷갈리긴 하지만 이 쇠가 움직이는 중간 과정을 대충 러프하게 생각해 볼게. 우선 맨 처음에 여기 1번 위치에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이미 다 들어왔지. 그럼 내가 이 안에서 움직여도 자석의 변화가 0이야. 이건 확실해. 그래서 내가 자석의 변화가 0이고 사실 속력도 나 그래프를 보면 굳이 따지면 1이라고 볼게. 기울기를. 그리고 EL이 지나고 나서는 기울기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지. 그럼 우리가 그 두 가지를 곰곰하게 생각하고 합쳐보자 하다고.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생긴 변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각각의 이 길이 L, 그러니까 5L까지 쭉 진행할 때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서술해보자. 0부터 여기 0이라고 치고 여기를 L이라고 치자. 이때는 무조건 전압이 0이야. 왜? 변화가 없어. 자기장이 변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부터는 빠져나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나오는 3번 도선부터야. 자, 나간다고 치자. 그러면 방향도 되게 중요한데 얘에서 나가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없어지는 방향이야. 그럼 뭐야? 내가 느끼기로는 누군가가 나한테 플러스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주는 것과 같아. 그러면 나한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주네? 그럼 난 이걸 거역한다고. 말이 되게 길지만 안쪽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내야 돼. 누가? 이 3번 도선이. 그럼 그 안쪽 방향의 자속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시계 방향 전류를 골라준다. 근데 대부분 문제에서 시계 방향이 플러스니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니 이거에 대한 명확한 디렉션을 안 주는 경우가 좀 있어. 얘 같은 경우에는 전류의 방향을 안 줬네. 전류의 방향을. 그지? 근데 내 마음대로 이걸 플러스 방향 전류라고 줄게. 왜냐면 나중에 방향이 바뀔 수 있거든. 혹시 좋니? 아 그래. PQ 아니면 이거 음수네. 오케이. 음수라고 줄게. 그러면은 이렇게 살짝 지우고 다시 해주세요. 살짝 그래프를 다시 그리기 귀찮으니까 가운데 축을 바꿀게. 그래서 길이 0부터 L까지는 이렇게 생긴 이런 0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반대로 어떤 특정한 유액값을 가진다. 이렇게 그냥 그려주면 돼. 근데 내가 다 나왔어. 예를 들어 여기 4번 위치에서 이렇게 다 나왔다고 치자. 그럼 이때부터는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말고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누군가가 나한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더해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반대로 국어적으로 똑같아. 뭐야? 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줘야 돼. 자, 다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있는 곳으로 내가 들어가지. 그럼 나는 나오는 방향이 생기는 거야. 그럼 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저항해 주려고 하고 그게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의 어떤 전류가 되는 거야. 그럼 그 시계 방향의 전류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 조건에 속력이 느려지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돼. 자기장 크기는 똑같지만 속력이 느려져서 음의 전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내가 여기에 다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당연히 전류가 0이야. 언제까지? 다시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 나오기 시작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굳이 따지면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나한테 누군가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주는 거야. 나한테 누군가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주면 그걸 거부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 정확히 얘기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를 만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긴 각각의 과정들을 연결해주면 그거에 대한 정답이 4번? 아마 4일부터 5일까지 그래프를 더 연장해서 그렸으면 이 뒤에 전류가 플러스로 바뀌는 것까지 고려해줄 수 있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정답은 4번이겠다 얘기하면 될 것 같다. 자, 31번은 그래도 비교적 추상적인 문제야. 내가 조금 자기장이 B 그리고 EB 이렇게 생긴 두 가지 상황에서
움직이는 네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 주자. 방향을 따져보자. 솔직히 한 번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좀 귀찮아. 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의 영역으로 내 몸을 집어넣어. 뭐야? 아래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세지는 거야. 그럼 난 이걸 거역해야 돼? 올라가는 걸 만들어야 되지. 올라가는 걸 만드니까 내가 헷갈리니까 내가 만들 필요가 있는 자기장의 방향을 나오는 방향이라고 쓸게 그냥. 그러면 얘는 뭐야? 나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있었던 A가 위로 올라가지. 그럼 나한테 마치 나오는 자기장이 만들어진 것과 같아. 그럼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 생겨야 돼. 얘는 어떠니? C는 자기장이 더 강한 영역으로 가지. 그럼 B랑 똑같은 상황이야. 왜?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겨나는 거랑 똑같거든.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어줘야 되고, D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자기장이 들어가는 영역으로 내 몸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얘도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굳이 이 네 가지를 비교해주자면 정답은 1번이겠다. A만 시계 방향, B, C, D는 반시계 방향. 왜 반시계 방향이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오는 자기장 뭐야? 반시계. 이거는 오른다서 멈추고 계산하. A가 이 B나 B가 자기장 세기가 다른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그냥 자기장 세기랑 전혀 관련 없이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는 녀석을 빠져나가고 있는 거야. 그럼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는 녀석에서 나오면 어떻게 된 거야?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게 여기 나와 있는 A의 상황이겠다. 아마 요 방향 가지고 장난하는 거, 요 기울기 가지고 장난하는 거, 그 두 가지가 여기 있는 전자기도 첫 번째 단원에 그냥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고 나면 이제 262쪽으로 스리슬쩍 넘어가 보자.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만 언급했었는데 우선 그것까지도 한번 복습하고 그 뒤로 넘어가 보자. 자, 우선 전선이 두 개가 있어. 내가 원근법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생긴 전선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전류 I1이 흐르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전류 I2가 흐른다. 이렇게 보면 전혀 평행한 전류가 아니지만 얘가 원근법으로 봐서 평행한 거지, 평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평행하게 두 개의 직선상에 위치해 있다고 가정해보자. 저 두 개의 전류가. 그러면 자 하나씩 물어볼게.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 공식 기억나니?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직선도선 전류 I1을 넣어. 여기 있는 어떠한 임의의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떨어진 거리가, 이건 입체적으로 그래 살짝 비틀어 보이는 거야. 떨어진 거리가 R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 공간에서 자기장 세기가 얼마일까? K라는 비례상수 붙고 R분의 I1. 그렇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긴 자기장이 이 점에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자기력이라는 거는 자기장이 있는 공간 안에 전류가 흐르면 힘을 받아.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생긴 자석 같은 거에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던 모터, 전동기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힘이었잖아. 왜? 자기장이 있는 공간 안에 FBI라고 하는 플레밍 왼손 법칙으로 FB 자기장 정렬하고 나오는 방향에 어떤 그 전류가 있을 때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자기력의 기본 근원이었잖아. 그지? 그러면 FBI 그대로 가져가고 이 B의 자기장 방향이 어딘가라고 생각해보면 오른나사 법칙으로 이렇게 감아 들어가는, 이렇게 감아 들어가는 이런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야. 그지? 그러면 이 점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고, 내가 만약에 이 위치에 전류를 흘려보내볼게. I2라는. 그러면 이 위치에 전류를 흘려보내볼게. 자, FBI야. B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을 정렬할게. I는 위쪽 방향이야. 뭐야? 끌어당겨지는 방향에 언제 힘이 작용하지. 그래서 되게 이상하지만 이쪽 방향으로 F라는 인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두 개끼리는 서로 인력을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건 여기 나와 있던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 그리고 거기
262쪽에 보이는 F는 BIL이라고 하는 여기 보이는 이 뭐냐 자기력의 세기를 나타내는 요 공식, 요거는 사실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자기력의 세기를 나타내는 이 공식을 두 개 접합하면은 여기 등장하는 요거 대신에 얘를 넣고 여기는 전류가 I2가 흐르니까 I2 입장에서의 그 세기를 따져주면 되겠다. 그걸 여기서 따져주면은 K 곱하기 떨어진 거리 R분의 I1, I2 도선들이 L 이렇게 생긴 공식 나오고 얘가 나란하게 놓인 평행한 두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인력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자. 사실 이거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해줘야 되는 게 사실 263쪽이야. 그래서 263쪽에 나오는 자기장 내에서 대전된 입자의 운동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만 가정을 해볼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생긴 어떤 플레이트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이 플레이트 주변에는 다 위쪽 방향에 일정한 자기장이 있대. 그냥 그렇대. 이거는 주위 환경이야. 그래서 이 플레이트를 뚫고 나오는 어떤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만약에 대전된 입자가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이렇게 Q라는 전하량을 가지는 스몰 Q라는 전하량을 가지는 어떤 양전하가 움직이고 있어. 근데 이 노란색 판은 사실 이렇게 평평한 거고 얘를 뚫고 나오는 자기장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 플레이트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가정해볼게. 물론 원장님 말씀 좀 드리고 이어서 이렇게 보면 저렇게 Q라는 양전하를 가진 어떤 입자가 그래 이 평평한 플레이트 상에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일단 움직이고 있어 앞쪽으로. 그러면 그 상황을 내가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을 잘 생각해보면 전류잖아. 사실 양전하가 움직이는 거. 왜? 양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을 우리가 전류라고 얘기했지. 굳이 따지면 음전하가 움직이는 게 전류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지만 음전하는 방향의 반대가 전류지.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해주면 이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Q 방향, 이 속도 방향이 만약에 V라고 해보자. 그럼 이 V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 FBI야. B는 나오고 있지. I는 전류니까 이렇게 맞춰보자. 그럼 봐봐. 얘가 안쪽으로 힘을 받네? 이거 무슨 힘이야? 무슨 힘일까? 심지어 여기 수직이야. 이거는 구식력이야. 자, 내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위에서 봐볼게. 이 자기장 무시하고. 그러면 이렇게 생긴 플레이트를 동그랗게 보면 이렇게 생긴 플레이트 위에서 자기장은 다 나오고 있어. 그냥 여기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자기장이 나오고 있다는 표시만 해줄게. 그 다음 여기 들어있는 양전하 플러스라는 이 Q를 가진 양전하 입장에서는 얘가 좀 찌그러졌다. 자, Q라는 녀석이 아래 방향으로 속도 V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FBI에 의해서 B는 들어오는 방향. I는 FBI. 나오는 방향이구나. 미안. 이렇게 바꾸면 좀 팔의 방향이 어설프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안쪽 방향에 힘이 작용해요. 근데 얘는 굳이 따지면 우리가 여기 책에서 아마 나오는데 263쪽에 나오는 로런츠 힘만큼 정확하게 힘이 작용해. F는 Q, V, B. 그래서 Q라는 얘 대전된 전하량, 그리고 V라는 이 대전된 전하가 움직이는 속도, 그리고 B라는 이 뚫고 나오는 자기장의 수, 자기장의 세기. 이렇게 QVB만큼에 해당하는 로런츠 힘을 받게 되고 얘가 여기서 정확하게 구심력으로 작용하지. 근데 얘가 속도가 빨리 움직이면 사실 힘을 더 많이 받고 속도가 느리면 힘을 덜 받잖아. 근데 그게 정확하게 구심력이랑 똑같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양전하는 이렇게 계속 뺑글뺑글 돌게 돼. 만약에 얘가 일로 왔어. 그러면은 전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FB 아닌데 B 똑같고 자기장 방향만 전류 방향만 이쪽으로 바뀌고 FB 나오는 방향 I가 이쪽 자 내가 여기 설명할게. FBI야. B가 나오는 방향이야. I가 왼쪽 방향이지. 왜? 플러스 전류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위쪽으로 이걸 받는 거야. 이거 어디서 했던 얘기니? 원운동에서 했던 얘기야.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자기장을 뚫고 올라오는 어떤 환경이 있어. 여기에다가 내가 양전을 옆에서 표 던져주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또로록 타고 원운동을 하는 거야. 그럼 나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물론 이거에 대한 중력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여기서 작용하는 이 전자기력, 이 로런츠 힘만 생각해보면 여기 등장하는 이 힘이 정확하게 따지면 90력만큼 작용하는 거야. 근데 사실 얘가 질량 M을 가지고 있고 내가 관찰하는 이 90력을 이용한 등속 그 원운동의 반격을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반격을 알 수 있으면 사실 얘가 뭘로 작용한다? M, R분의 V 제곱으로 작용한다. 왜? 얘가 우리가 배웠던 90력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만큼을 줘야 얘가 원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얘를 지우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보통은 여기 나와 있는 R이거든. R. 그래서 이 R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넘겨주게 되면은 QB분의 MV입니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얼마나 전하력이 많냐, 얼마나 자기장이 세냐, 그리고 얼마나 이 입자가 무겁냐, 그리고 이 입자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여기 등장하는 원운동의 반지름 R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냥 되게 이상하지만 딱 이것만 알면 돼. 원운동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왜? 90력이 있으니까. 계속 나를 중심으로 끌어당겨 주니까. 누가? 여기 나와있던 로런츠 힘이. 그러면 아주 작은 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반경을 확인만 했을 때 각각의 이 미지수를 채울 수 있다. 솔직히 말할게. 자기장 당연히 알아. 왜? 내가 준 거니까.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전하량 보통 몰라. 속도 관찰하면 돼. 내 눈으로 보면 돼. 입자가 도는 속도가 보이니까. 그리고 반지름 관찰하면 되고 질량 재면 돼. 근데 이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모르는 전하, 우리가 전하를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 그래서 그걸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물론 아주 작은 전하들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일 거야. 저기 나와 있던 로런츠힘을 기반으로는 전하 측정을 줄수있다. 이야기만 이야기하고 슬쩍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 264쪽, 265쪽. 자,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 같은데 좀 슬프지만 전류 전자기 관련된 항목이 좀 어려워서 잘 생각해봐야 돼. 하나씩 잘 뜯어보자. 만약에 중간에 좀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멈춰줘. 천천히 가도 되니까 이걸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자, 하나씩 가볼게. 거기 나와 있는 264쪽에 자체 유도라는 식이 나와. 뭔 소리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식이 있다고 치자. 자, 이렇게 동그란 어떤 그 전선이 있어. 이렇게 생긴 동그란 전선이 있어. 뭐 도라에몽 팔처럼 생긴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내가 임의로 배터리를 연결해놨다고 치자. 이렇게. 자, 한 0.01초 만에 내가 얘를 스위치를 달고 있어서 스위치를 시작하면서 딱 닫았어. 그럼 그때부터 전류가 빡 흐르겠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긴 원형 코일은 뭘 만들어내니? 자, 처음에 시작하면서 빡 닫았어.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만 생각해. 이론적으로. 자, 내가 두 가지 따져야 되는 변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류,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도 기전력이야. 자, 시간 여기 있는 y축에서는 유도 기전력, 얘 같은 경우에는 전류. 자, 이게 빡 닫아볼게. 우리가 알고 있던 오메 법칙은 뭐냐면, 잘 봐. 여기 있는 요 동그라미 회로 이거 다 무시하고
전원 딱 넣는 순간 바로 전압이 딱 올라가서 전류가 생기지. 그치? 우리가 알고 있던 건 그래. 근데 현실에서는 조금 딜레이가 생긴다고 치자. 조금. 아주 조금의 딜레이가 생긴다고 치자. 그러면 상상 속에 어떤 전류가 있어서 내가 안정된 상태가 여기라고 치자. 그럼 이렇게 빡 올라가는 어떤 기울기가 생기지. 근데 잘 봐. 시간에 따른 전류의 기울기가 있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시간에 따라서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는 거야. 왜냐면 여기 있던 전류가 예를 들어서 I가 증가하지? I가 증가한다는 거는 여기 이렇게 보자. I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 코일을 사실 하나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렇게 여러 개가 얽혀 있는 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시작하면서 전원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코일이 이렇게 여러 가닥이 있다 치자. 그럼 첫 번째 가닥의 코일에서 전류가 먼저 흐르겠지. 상대적으로, 그지? 첫 번째 약간 물처럼 첫 번째 코일에서 돌고 있으면 얘는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이렇게 돌고 있으면 이쪽 방향에 자기장을 만들어내지. 그럼 자기장을 만들어내면 옆에 있는 코일은 어때? 난 가만히 있는데 난 아직 전류가 안 흘렀는데 누군가 나한테 안쪽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을 줬네? 그러면 안쪽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거절해야지, 거역해야지. 그럼 뭐야? 1번 코일, 2번 코일, 3번 코일, 4번 코일 있으면 1번 코일에서 처음에 전류가 흘러서 왼쪽 자기장을 만들자마자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자마자 나머지 뒤에 달린 코일들은 다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각자로 만들어내게 된다. 이건 뭐야? 첫 번째 전류가 그러니까 이 방향이 반대거든? 자기장의 방향이. 그럼 뭐야? 첫 번째 코일에서 전류가 흐르려고 하는 걸 뒤에서 다 방해한다는 뜻이야. 코일을.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전류가 내가 배터리를 딱 꼽으면 전류가 빡 올라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류가 늘어나라 하고 배터리가 계속 에너지를 주지만 이 뒤에서 코일들이 붙잡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야. 너 흐르지 마 하면서 저항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거를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전류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야.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야.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전류 같은 경우에 일정한 어느 수준에 도달하게 돼요. 물론 저항이나 회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이 전류에 도달하긴 하지만 내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던 V나 IR과 저항만 달려있는 녀석에서 전원을 딱 연결해주면 전류가 빡 올라가는 거랑은 다르게 딜레이가 존재한다. 여기까지의 딜레이가 존재해. 올라갈 때까지. 그래서 그때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 책에서 따로 얘기하지는 않네. 그래서 이 시간 스위치를 딱 닫았을 때 여기서 올라가는 시간을 그냥 여기 T1이라고 두자.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전류가 덜 흘렀다고 생각해볼게. 자, 상상 속에서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이상적인 회로는 전류가 빡 올라갔어야 되지, 위에처럼. 근데 이 빈 공간을 그럼 누가 가져가는 거야? 내가 그냥 단순하게 물어볼게. 전원은 인가를 했어. 에너지는 막 쏟아붓고 있어. 근데 왜 전류가? 방금 얘기했던 대로 역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긴 거지. 첫 번째 코일에서 이게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나머지 코일들이 전부 다 반대 방향에 자기는 저항성 때문에 반대쪽으로 자기장을 만드는 거야. 반대 방향에 자기장을 만든다는 거야.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전류를 양의 방향으로 빡 하고 걸어주게 되면 전류가 천천히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여기 그 264쪽에 하단부에 나오는 그래프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도 기전력 측면에서 음전압이 확 찍히게 되어 있어요. 크게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 T1이라고 얘기했던 그 시간부터는 당연하게도 이 유도 기전력이 이렇게 눈에 띄게 줄어들겠지만 그 전까지는 배터리가 준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 다 먹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여기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한 80%가 실제 전류로 흐르고 있다고 치자. 그럼 그 20%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20%를 먹고 있는 거야. 배터리가 10V를 걸어주면 2V는 유도 기전력이 먹고 있는 거야. 그럼 실제로는 여기 코일에 인가된 전류가 8V 정도고 그게 전류에 반응해서 실제로 흐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거든. 자, 그럼 반대로 해볼게.
이렇게 스테디 상태로 쭉 잘 흐르고 있어. 거기서 끝 하면 좋겠지만 이제 여기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이렇게 그 흐르고 있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 요 녀석을 갑자기 스위치를 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 상황을 가정해 보는데 그 상황이 뭐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게. 자, 코일에 이렇게 생긴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요렇게 된다 시작. 요 코일이 요렇게. 자, 전류가 흐르는데 이거 이쪽 방향인지 이쪽 방향인지 모르겠어요. 동의? 근데 처음에 딱 흘려보냈을 때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고 치자. 그냥 요렇게. 좀 이상하니? 나 그렇게 하고 그린 건데. 자, 요렇게 흐른다고 치자. 그러면 전류가 지금 아주 잘 흐르고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 나는 요렇게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요렇게 생긴 자기장이 생기지. 요렇게 생긴 자기장이 생기지. 그리고 요렇게 생긴 자기장이 생기지. 요렇게. 맞지? 그래서 오른나사 법칙 통해서 내가 발생되는 자기장의 방향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스테디 상태에서 잘 흐르고 있는 상태가 여기 있는 상태예요. 전류가 일정하게 쭉 흐르고 있지. 여기도 유도 기절력 쭉 없지. 근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전류가 딱 끊어져 봐. 그럼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또 반대로 여기 선을 딱 끊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니? 첫 번째 전류가 이 흐르는 첫 번째 가닥이지. 첫 번째 가닥에서 얘가 흘러줘야 돼 원래는. 근데 뒤에서 날 안 밀어줘 얘가. 그럼 어떻게 돼? 난 힘이 빠져버리는 거지. 그럼 힘이 빠지면 이렇게 돌던 이 전류가 없어진다는 뜻이야. 그럼 얘는 더 이상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빨간색 자기장의 일부를 얘가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얘가 없어지는 거지 사실. 그렇지? 그럼 얘가 없어져. 그럼 뭐야? 오른쪽에 있는 놈들은 얘가 저항하고 오른쪽으로 안 만드네? 아니 왼쪽으로 안 만드네? 그럼 뭐야? 마치 오른쪽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외부 자극을 주는 거야. 그치? 그렇게 복잡하지? 그럼 오른쪽에 있는 녀석 얘가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앞에 있는 학생이 조금씩 밀고 있었어. 조금씩. 어떤 큰 물체를 조금씩 밀고 있었어. 근데 1번 놈이 손을 뺀 거야. 그럼 딴 놈들은 더 힘들잖아. 그치? 그럼 난 상대적으로 뒤로 밀리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뒤로 밀리고 있는 느낌을 받으니 이걸 저항하기 위해서 반대로 유도 기전력을 만들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처음에 전류가 아무것도 없을 때 갑자기 배터리를 딱 넣어줬을 때 그때 충격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겼다고 하면 얘는 원래 전류가 스테디한 상태로 잘 흐르고 있었는데 그걸 갑자기 딱 끊어줬을 때 이 전류가 충격이 생기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실제적으로 배터리가 얘를 딱 끊었어. 그럼 어떤 역할을 한 거냐면 에너지가 딱 끊어진 거지. 그럼 에너지가 끊어졌으니까 그때 전류가 딱 멈춰야 되는데 그 전까지 에너지가 저장돼 있던 이 자기장을 통해서 얘가 유도 기전력을 처음에 억수로 이렇게 딱 만들어내면서 다시 이상적으로 그 유도 기전력이 다시 0이 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완충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좀 원리상으로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 자, 첫 번째 코일에 내가 배터리를 시작하면 딱 닫아. 딱 하고 닫고 그때 처음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되게 이상적으로,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크게 좀 잘못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 근데 이해하기 쉬우라고 얘기하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 5번 코일이 있어. 근데 제일 먼저 전류가 흐르는 건 당연히 1번 코일이야. 그럼 1번 코일에서 이렇게 방향의 전류가 흘러야 돼. 내가 얘를 딱 닫아주는 순간 스위치를 닫으면 이쪽 방향의 전류가 흐르니까 혼자서 1번 코일 혼자만 이쪽 방향의 전류가 흘렀다고 치자. 이렇게 아직 2, 3, 4, 5번은 영향을 주기 전이야. 그럼 뭐야? 얘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미 만들어졌지.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외부 자기장이라고 누구 입장에서? 2, 3, 4, 5번 이 뒤에 있는 2번, 3번, 4번, 5번 입장에서는 자석이 생긴 것과 같다. 그럼 이 자석이 생긴 것과 같은 걸 저항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의 가짜 자기장을 다 같이 힘써서 만들어주는데 그 방향이 어디라고? 역방향이라고. 그게 유도 기전력이 빡 하고 음의 전류 크게 찍히는 이유야. 자, 두 번째, 지금 전류가 아주 잘 흐르고 있어. 그럼 물이 쭉쭉 흐르고 있는 그냥 이렇게 빨대라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동글동글한 빨대 어디서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길다란 빨대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물의 공급을 딱 끊어. 그러면 이 물은 관성에 의해서 쭉 따라져 내려오지만 이 첫 번째부터는 공기가 들어가죠. 그치? 공기가 들어간다는 거는
아까 전까지만 해도 강력하게 왼쪽으로 이렇게 강한 자기장이 만들어내고 있었던 이 첫 번째 그 역할을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이거 화살표 방향은 깨끗하게 지워질 줄 알았는데 아니네. 자,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스테디한 상태로 1번 고리, 2번 고리, 3번 고리, 4번 고리, 5번 고리가 전류가 잘 흐르고 있었고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긴 자기장을 잘 만들고 있는데 이 역할에 동참하는 첫 번째 고리가 전압을 딱 끊어주면 바로 얘부터 영향을 받잖아? 그럼 얘부터 이 역할을 상실해버린다. 얘부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머지는 거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왼쪽이 사라진 것과 같아. 그럼 뭐야? 오른쪽에 자기장이 생긴 것과 같지. 오른쪽에 자기장이 생긴 것과 같으면 난 그 변화를 저항해야 되지. 그 변화를 저항하기 위해서 가짜로 이쪽 방향의 자기장을 추가로 더 만들어주는 거야. 얘네들이 넷이 담합해서. 그럼 이 방향 자기장을 어떻게 만들어줘? 전류를 늘려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외부에서 전원을 딱 하고 차단해도 바로 전류가 사라지지 않아. 이걸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언제냐면 충격을 주는 거야. 우리가 긴급하게 보통 이렇게 코드 딱 꼽아가지고 뭔가 가전제품 쓰려고 할 때 조금 위험하지만 잘못하면 이게 치직하면서 번개가 보이는 때가 있어. 보통 절반 가정에서 많이 쓰이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역할을 해주는 이런 유도 시스템 자체 인덕턴스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일반적인 그 좀 괜찮은 가전들은 이렇게 꼽는다고 파식하지 않아. 물론 그 가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선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이런 인덕턴스의 역할은 그렇게 한 번에 급격하게 전압이 승합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야. 자, 쉽게 얘기할게. 에너지적으로 내가 완벽하게 증명하는 건 지금 불가능해. 하지만 내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래. 처음에 배터리를 꼽아줘. 그럼 그때는 에너지를 잡아먹어 얘가.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전압이 딱 사라지고 나면 내가 그때 잠깐 힘을 써주는 거야. 그래서 충격을 줄여주는 거야. 충격을. 급격하게 전류에 변화하는 그 충격을 줄여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인덕턴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덕턴스가 실제로 전자제품에 많이 쓰이고 굳이 따지면 이 인덕턴스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여기에 코일에 저장할 수 있는가 단기적으로야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얘는 없는 거랑 똑같아. 근데 단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이 코일 내에 저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강한 전류가 흐르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코일이 저장할 수 있는 자체 인덕턴스라고 부르는 L이라고 부르거든. 이 L 값이 달라지는데 이건 조금 직관적이게도 I분의 N-I라고 이렇게 쓰면 돼. 사실 여기 등장하는 N은 우리가 알고 있던 유도 기전력 식에서 나온 거야. 얘는 감은 숫자야. 쉽게 얘기할게. 아니, 감은 숫자 많으면 더 에너지 많이 저장하겠지. 그치? 전류가 세면 더 많은 잠깐만. 전류가 세면 잠깐만. 감은 횟수가 많으면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맞아. 전류가 세면 갑자기 왜 헷갈리냐? 전류가 세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그냥 요거부터 얘기할게. 이 밑에 나오는 감은 수가 많으면 당연하게도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중심부에 보이는 이 생성되는 자기 성성 수가 대체 많으면 이 감은 수가 많은 거랑 비슷한데 이 중심부에 자기 성성이 더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거야. 자기장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자기장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고 여기 등장하는 I 같은 경우에는 I가 많으면 실제로 에너지가 더 많기는 한데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해. Li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 왜 I분의 N5지? 잠깐만. 모르겠다. 일단 생성되는 전류의 반비례라는 거고 내가 얘기한 그 전반적인 방향은 똑같아. 왜냐면 이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수학적으로 계산되면 2분의 Li 제곱이거든. 그래서 i가 더 많아지면 L이 줄어드는 것과 무관하게 전체 에너지가 더 늘어나. 그래서 전류가 더 많이 흐르고 전압을 더 강하게 걸어주면 그 에너지가 더 많이 생기는 건 맞는데, 여기 등장하는 L 같은 경우에는 굳이 따지면 이 책에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인덕턴스의 정의는 자체 유도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따져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실론이라고 얘기하는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n의 dt분은 d파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했었잖아, 그지?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자속이 변할 때 몇 번 감았는지를 곱해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라는 걸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쓰는 거야. L 곱하기 dt분의 di. 자, 여기서 전류가 사실 이렇게 생긴 기울기를 가지고 시간에 따라 전류가 변하는 요 기울기 있잖아. 그래서 시간에 따라 전류가 변하는 저 기울기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dt분의 dt분의 di라는 거고, 내가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더 급격하게 변할 때, 그러니까 전류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거나 엄청 빠르게 감소할 때, 그때 여기에 해당하는 이 물리적인 특성 L이라는 건데, 이 코일이 가지고 있는 이 물리적인 특성 L에 비례해서 그에 따른 그에 비례하는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라고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인덕턴스 자체는 사실 코일을 내가 처음에 딱 만드는 거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생긴 어떤 배터리 코일을 만드는 순간 이 코일의 물리적인 특성에 비례해서 L이라는 이 인덕턴스가 발현이 되게 되는 거고, 내가 여기에다가 시간에 따라서 전류를 변화시켜주면 요거에 곱해서 유도 기전력이 생기게 되는 거야. 요렇게만 받아들여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저런 인덕턴스 자체 유도 시스템이 여기 등장합니다 라고만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이거 실제로 언제 쓰냐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대표적인 분야가 그 뒤에 265쪽에 나오는데, 이게 변압기야, 변압기. 자, 혹시 너 전자석 본 적 있니? 이게 전자석에 오면서 본 케이스는 아마 없을 거야. 인생을 살면서 전자석을 볼 일이 뭐가 있다고, 그지? 근데 그 전자석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까지 앞에서 막 그린 전자석들은 보통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렇게 생겼어. 그렇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코일을 이렇게 두고 내가 전류를 주면 그에 따라서 자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거 간단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전류를 줬어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 왼쪽 방향에 자석이 이렇게 생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 얘는 가운데 공기가 차있지, 그치? 아무것도 없지 사실. 공기랑 사실은 진공 상태랑 아주 조금 차이는 있지만 크게 차이는 없어서, 이 공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내가 외부에서 전류를 아무리 많이 흘려보내줘도 가운데 자석이 많이 안 생기는 대표적인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내가 이 자석을 더 많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금속 막대를 채워놓을 수 있어.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쇠야. 실제로 쇠는 우리가 자성의 성분 배울 때 강자성체의 대표 주자였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지. 그래서 강자성체라는 거는 내가 자석을 외부에서 강하게 걸어줬을 때 그 안에 있는 내부의 물질도 같은 온라인을 맞추면서 더 자석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강자성체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이냐? 철 주위를 돌아다니는 스핀하고 있는 이 전자는 당연하게도 아주 작은 자석처럼 행동한다 라고 얘기했었어. 근데 이 아주 작은 자석처럼 행동하는 철 속의 자유전자가 외부에서 자기장을 왼쪽으로 딱 걸어주면 얘가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얼라인이 되면서 얘가 이렇게 정렬이 된다는 뜻이야. 그런 거야? 나는 10만큼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해줬는데 실제로 생기는 건 뭐 한 50, 100 생기는 거야. 실제로 훨씬 많은 양의 자석이 생길 수 있어. 그런 거야? 굉장히 좋겠지. 이거 안 쓸 이유가 없어. 실제 전자석에서는. 근데 이 전자석은 또 하나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쇠를 용접해서 옆에 하나 더 연결해볼게. 이렇게. 그러면 쇠를 하나 더 연결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생긴 엄청나게
빽빽하게 내가 얘를 감아 볼게. 이렇게. 얘보다 더 빽빽하지?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전류를 흘려 보내주면 이렇게 되면서 자기장이 생기지. 그러면 이 자기장이 생기면서 전류가 처음에 막 쭉 증가할 때 자기장이 쭉 증가하겠지. 그럼 이 자기장이 쭉 증가하는 걸 얘는 어떻게 하려고 할까? 저항하려고 하겠지. 그럼 여기에 전류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반대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크게 저항하려고 하는 힘이 생기고 오른쪽으로 저항하려고 하네. 근데 전류가 이 각각의 하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전류가 더 생겨주는 거야 실제로. 그러면은 얘는 사실 전류가 더 많이 흐르지 얘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내가 여기 있는 100V의 교류 전류를 가지고 이 그 전자기유도 현상은 볼티지가 바뀔 때마다 생기지. 그럼 볼티지가 바뀌는 게 실제로 이렇게 생기는 게 교류라는 거 알지? 근데 교류를 100V짜리를 걸어주면 나는 똑같은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예를 들어 얘가 2A로 흘려보낼 수 있는 어떤 도선이라고 생각해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4A로 늘어난다고. 왜? 가문수가 애초에 늘었으니까. 가문수가 늘었네? 전류가 많이 늘었네? 그럼 얘는 사실 같은 도선이라고 생각해보면 전압이 높아진 거야 오히려. 그래서 변압기했어요. 자, 내가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바꾸고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으로 바꾸는 건 전부 다 여기 등장하는 자체 유도 시스템을 이용해. 얘의 장점은 단순하게 100V에서 200V로 쉽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한 가지 장점이 또 있어. 이 왼쪽에 있는 회로와 오른쪽에 있는 회로는 물리적으로 끊겨 있어. 물리적으로 끊겨 있다는 건 뭐야? 1번에서 엄청난 슈트가 발생해서 전압이 이렇게 팍 튀어도 2번에는 영향이 덜 간다는 거야. 그래서 물리적으로 도선이 직접적으로 흐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 변압기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상호 유도 시스템을 잘 이용하고 있겠다라는 것만 따져주면 돼. 내가 저기서 가문수를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전압을 바꿀 수 있는 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선에서의 유도 기전력이다라는 거겠다. 자, 슬프지만 이번 시간의 목표가 그 뒤에 나와 있는 물리학 학원을 다 끝내는 거야 사실. 왜? 내신 전에 마지막 시험이잖아 오늘이. 그래서 오늘 하고 3번을 빠이빠이 한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이제 7월부터는 학원으로 들어가는 게 나름대로의 목표야. 그래서 조금 빠듯한 거는 이해하지만 일단 284쪽으로 넘어가자. 자, 개인적으로 이야기할게. 여기서부터 좀 디테일하게 언급해도 되지만 너희들 기전력 배터리 뭔지 다 알고 발전기 원리 어떻게 되는지 다 알지? 이거는 아마 배웠다 그랬어. 그래서 뭐 직류 발전, 교류 발전 이런 거 관련해서는 아마 너희들도 잘 알고 있을 거니까 그 뒤에 membrane 전류니 유도 전류니 유도 전동기니 간단하게 막 나오는 내용들도 있지만 살짝 넘어갈게. 비교적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뒤에 286쪽이야. 자, 286쪽에 나오는 것부터는 이제 전류의 열작용 이러면서 나오는 단원이고 전류가 열작용을 한다고?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비전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비전력. 자, 소비전력 몇 와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각각 그 기구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지 그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 우선은 전기 에너지 요거에 대한 정의부터 하고 시작하자. 자, 전기 에너지가 있어.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볼게. 전압이 높은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고 전류가 많은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은 얼마나 많은 전압이 얼마나 많은 그 전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는지 이게 실제로 전기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굳이 따지면은 우리가 이렇게 따져주면 돼. 자, 이거 미안하지만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어. 그래서 전기 에너지 자체가 이렇게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돼. 전압이 높으면 당연히 전기 에너지 많이 쓰는 거지.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여기서 혹시 뭐 일본 여행 갔다 와봤니? 나도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 일본 가면은 우리가 110V라고 얘기하지. 우리나라는 220V지. 그래서 실제로 110V가 좋냐 220V가 좋냐라고 얘기하면 보통 220V가 좀 더 선진된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똑같은 에너지, 예를 들어 1000W의 에너지를 쓰고 싶어. 드라이기를 말리려면은 공기를 1000W급으로 대표해줘야 내가 따뜻하게 머리가 잘 말릴 수 있어. 그러면 이 에너지는 이미 고정이야. 에어컨이 필요한 에너지는 고정이야. 근데 나는 전압이 100V일 때는 전류가 10A나 엄청난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얘가 200V면은 5A라는 작은 전류가 흘렀대. 그래서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생긴 압력을 높이긴 하거든. 어쨌든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야. 자, 이런 스토리를 들어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가가 실제로 전압과 전류에 똑같이 비례한다라고 이해가 되면 크게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 없을 거야. 자, 근데 보통 우리가 따질 때 흔히 소비 전력, 이거는 전기 에너지인데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와트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너지를 시간에 따라 나눈 거야. 시간에 따라 나눈 거야. 그게 뭐냐면 VI다 라고 얘기하면 돼. 이것만 동의할 수 있으면 돼. 우리가 흔히 힘은 FS다. 아니 힘이 FS가 아니라 일은 FS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의 정의처럼 우리가 시간에 따른 전기 에너지의 소모량을 VI로 정의하게 되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V는 IR이라는 이렇게 생긴 우매 법칙 있지? 요거 가지고 I 대신에 그럼 다른 식으로 써, V 대신에 다른 식으로 써볼까? 그러면은 I 제곱 R이라고 쓸 수도 있고 뭐 이번에는 I가 꼴배기가 싫어. 그럼 얘를 I 대신에 R분의 V라고 써가지고 R분의 V 제곱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자, 이거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사실 V는 IR이라는 건 우매 법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해야 되는 식이야. 근데 이렇게 세 가지 바리에이션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소비 전력 자체가. 자, 이렇게 가정해 볼게. 첫 번째, 직렬 연결이야. 짠짠짠짠짠짠짠. 자, 이렇게 배터리를 꼽아 놓을 거야. 여기 있는 녀석이 2옴이야. 여기 있는 녀석이 4옴이야. 누가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쓸까? 이 배터리는 12V 계속 가는. 자, 내가 일단 12V고 전체적인 6옴이지? 그럼 전류는 2A. 이건 쉬워. 그래서 전류를 내가 2A가 흐른다고 했으니까 V는 얼마야? 4V? 얘는 I가 2옴이지? 그래서 VI 생각해가지고 여기 있는 첫 번째 전구에서 이걸 전구라고 치자.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는 우리가 이거 4 곱하기 2에서 8 와트라고 써주면 돼. 그리고 이 두 번째 전구는 마찬가지로 얘는 이번에 전압 강화가 8V니까 8V에 2 하면은 16W다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전류가 일정하지. 그러면 저항이 작으면 소비 전력도 작다는 거야. 자, 그거를 하나씩 뜯어보자. 소비 전력 P를 내가 VI라고도 쓰기도 하고 I 제곱 R이라고 계산하기도 하고 R분의 V 제곱이라고 계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설명되기 가장 좋은 항목은 뭘까? 요거야. I가 일정하네. 근데 R만 다르네. 그럼 I 제곱 R이니까 R에 비례해서 각각의 1대2의 비율로 그대로 소비 전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거 말고 흔히 전구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저기 등장하는 2옴, 4옴짜리 두 개의 이 전구가 이렇게 생긴 병렬배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 자, 그러면 얘가 2옴, 얘가 4옴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똑같이 12V. 자, 얘는 어떨까? 이번에는 뭐가 일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압이 일정하지. 그래서 전압이 일정할 때는 그럼 뭘로 하게 되는 거지? 이거 아닌가? 전압이 V제곱이라는 값이 일정하지. 자, V제곱 하면 얼마야? 144지. 144를 R로 나눠? 그럼 이건 몇 와트니? 72W. 실제로 여기 엄청나게 많은 전류가 흘렀네. 여기 있는 녀석, 잘 생각해봐. 얘는 4로 나누네? 그럼 얘는 36W. 실제로 말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해보면 2옴과 4옴 있지? 2옴과 4옴을 우리가 병렬로 연결한다고 생각하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의 역수를 해줘야 되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4분의 3분의 1이니까 얘는 사실 3분의 4고 얘가 저항이 3분의 4옴이라는 거는 3분의 4옴 곱하기 전류 I가
불이라는 12V라는 거고 요거 약분해가지고 I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던 9A가 흐른다는 뜻이고 I가 9A가 여기 단에서 9A의 전류가 흐르고 당연히 저항이 작은 쪽에 조금 더 많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2배 더 많이 왜냐하면 저항이 2배 더 작으니까 6A, 3A가 흐른다. 그럼 여기에서는 전류가 12V 곱하기 6 하면 72고 12V 곱하기 3 하면 36이지. 그래서 솔직히 내가 회로 딱 주고 여기서 각각 저항에서 소비하는 전력의 양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 생각보다 계산 실수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어. 왜? 이렇게 일일이 계산이 귀찮거든. 그래서 VI라고 생각하다가 이거 VI 잘못 하면은 잘못되니까 실제로 여기 나와 있던 VI I 제곱을 R분의 V 제곱을 약간은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내가 안 헷갈리고 각각의 소비 전력을 다 계산해 줄 수 있겠다. 실제로 이 소비 전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야. 웃기지만 소비 전력만큼 중요한 건 많이 없어. 내가 소비 전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생긴 전구가 있어. 얘 소비 전력이 지금 100W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전압 높이면 되게 좋다며요. 전류 죽일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전압을 무한으로 높였어.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100W 자체 소비 전력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가 200W로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전류를 2배 흘려보내는 거야. 그럼 200W가 되지? 실질적으로 얘가 예를 들어서 아주 밝게 빛나는 와중에 예를 들어서 얘가 150도씨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치자. 100W의 에너지를 잘 내뿜을 수 있게 잘 설계가 된 거야. 근데 과도하게 내가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소비 전력을 높이게 되면 얘가 뭐 250도씨 하면서 온도가 올라가 버리거든. 온도가 올라야 외부로 더 많은 에너지를 표출해 줄 수 있어. 왜? 온도 차이에 비례해서 더 열을 많이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온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 온도 높아졌네? 그럼 어떻게 될까? 실제로 이 필라멘트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느 적정 수준 어떤 하드웨어, 그러니까 내가 딱 이렇게 생긴 백열등, 물론 요새 백열등은 잘 안 쓰지만 이렇게 생긴 백열등 하나가 딱 있다. 이렇게 생긴 백열등이 하나가 딱 있다. 이거 에디슨 전구가 생긴 거고 이런 백열등이 하나 있으면 얘가 견딜 수 있는 건 보통 소비 전력으로 정해져 있어. 왜? 얘는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가 시간당 가해지게 되면 더 이상 온도를 견딜 수 없는 환경이 되거든. 그래서 물리적으로 소비 전력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도만 뭐 소비 전력 그렇게 우리가 전류 전압만 계산해주는 것보다 소비 전력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생긴 요 두 가지 그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그 뒤에 288쪽으로 넘어가 볼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전력, 소비 전력 관련해가지고 저기 나와 있는 VI, I제곱, R분의 V제곱을 표현하고 여기 나와 있던 병렬 연결 그리고 직렬, 병렬 연결과 직렬 연결에 대해서 각각의 요런 뭐라 그랬지? 얼마나 소비 전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했고 이제 그 뒤에 나와야 되는 거는 송전과 승합이야. 송전과 승합. 자, 너희가 이제 좀 뜬금없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전류, 전선, 저항 그리고 소비 전력까지 사실은 다 배웠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송전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잠깐 한 번만 상상을 해보자. 송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렇게 생긴 발전소가 있지. 발전소. 자, 발전소에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진 않지만 뭐 1차 변압기, 2차 변압기 그리고 가정에 각각 공급이 된다고 치자. 실제로 내가 1차 변압, 2차 변압 여기 등장하는 각각 변압소가 우리나라 주위에 잘 퍼져 있어. 물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많이 없지만 산골짜기에 잘 숨어 있을 거야. 자,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 돼. 송전 손실을 줄여야 돼. 자, 내가 에너지를 100을 만들었어. 근데 송전 손실 때문에 가정이 20까지밖에 안 간다. 이거 누가 쓰냐고. 80%는 갖다 버리는 거잖아.
내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전력을 보낼 때 손실이 일어난다. 이거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 왜? 에너지가 그대로 사라지는 거거든. 근데 이 송전 손실이 어디서 발생하냐? 그걸 우리가 배웠던 전력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P. 근데 이 P를 굳이 따지면 뭐 VI라고 쓸 수도 있지만 I제곱 R이라고 쓸게. 그래서 I제곱 R이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내가 비교적 적이 나오는 이 R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크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발전소에서 1차 변압기까지 거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결되는 구리 도선에 뭘 늘려야 되니? 이미 위치는 정해져 있지, 길이는 정해져 있지. 그렇지, 단면적을 늘려야 되는 거야. 여러 개의 도선을 연결해야 되는 거고 단면적을 키고서 저항을 줄여야 되는 건데 여기 있는 이 전선 개수를 늘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용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비용 효율적으로 적당하게 작은 저항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생긴 단면적을 가진 이런 저항을 만들었다고 치자. 그러면 뭐가 작아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 올리는데 비용이 굉장히 한계가 있어. 얘가 지금 있는 송전탑에 대비해서 저항을 10분의 1로 줄여주세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송전탑이 예를 들어 볼게. 발전소에서 출발해서 1차 변압소까지 가는데 지금은 전선을 이렇게 두 개만 연결해놨다고 치자. 그러면 전선을 이제 20개 연결해야 저항이 10분의 1로 줄어들지. 그래서 그럼 20배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런 비용적인 현실 그리고 그 전선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이 R은 거의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환경에서는 그냥 돈 쓸 수 있을 만큼 잘 썼대. 그러면 여기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작용하는 건 뭐야? 전류야.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건 뭘 뜻하는 거야? 송전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야. 그냥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제곱으로 증가하거든. 전류가 2배 많이 흘러. 그럼 뭐야? 4배 커지는 거야.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 방금 내가 얘기했던 대로 200V 시스템이 있고 100V 시스템이 있어. 뭐가 더 유리한 거야? 200V 시스템이 유리한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자, 200V 시스템은 내가 여기서 만약에 에너지를 이만큼 만들었어. 그럼 내가 전송해야 되는 에너지 총량이 바뀐 게 아니야. 이게 에너지가 내가 이만큼 만들었으면은 그게 몇 줄 하면서 딱 나오잖아. 그럼 그거를 시간당 조금씩 보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볼게. 시간당 1000W의 에너지를 보내야 돼. 이건 뭐야? 1000줄 퍼세크야. 그래서 1초에 1000줄씩 계속 보내야 돼. 근데 얘를 보내기 위해서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소비 전력 자체가 VI였잖아. VI. 그러니까 전압이 높네? 그럼 전류가 줄어드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전류가 5A로 줄어들어서 이걸 곱했을 때 1000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내가 만약에 얘가 100V로 줄어들게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안 좋아. 왜? 10A거든. 물론 안 좋으면 뭔가 빨간색으로 써야 될 것 같지만 이미 바뀌었네. 10A라는 많은 양의 전류가 흐르는 거야. 얘는 저항 손실, 저항에 의한 손실이 물론 손실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변압 손실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 발전 자체의 손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여기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 발생하는 저항 손실이 4배가 되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왜? 똑같은 동일 전선 썼어. 전선 똑같이 썼는데 전류가 2배가 되면서 저항 손실이 4배가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싶을까 나 같으면? 안 하고 싶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반대로 하는 거야 이제. 여기에서 이거 저항 손실이 너무 크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래, 너 방금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200V를 쓸 때는 5A가 흐르니까 이걸 1000W를 전달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라고 얘기할 건데 나는 여기서 극단적으로 보는 거야. 어떻게? 10,000V로 올려. 전류를 0.1A로 만들어. 이 가능해? 실제로 가능해.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어. 0.1A로 엄청나게 얘를 떨어뜨리면 장점이 뭐야? 전류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서 손실이 거의 없어. 그래서 사실 발전소에서도 더 낮은 전압으로 만들 수 있어. 더 낮은 전압으로 만들 수 있는데 발전소에서는 만들 수 있는 최대 높은 전압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가 5만 볼트 이렇게 생긴 높은 전압을 이용한 에너지를 만들어. 그래야 이 중간 과정에서 흐르는 전류가 굉장히 줄어들고 전류가 줄어드니까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세이브가 되는 거야. 손실이 세이브가 된다? 엄청난 이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보통 정확하게 책에서 숫자가 잘 안 나와 있지. 이것까지는 좀 애매한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얘가 한 5만 볼트로 만들면 실제로 우리가 한 10,000볼트 정도로 한번 낮추고 뭐 한 5,000볼트 정도로 한번, 그러니까 좀 애매하다. 2,000볼트로 한번 낮추고 얘 가정에서 220볼트로 한번 더 낮춰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유가 뭐냐? 발전소에서 바로 나온 거를 엄청나게 높은 전압이 필요한 특수 산업군 제외하고는 쓸 일이 없어. 이런 것까지 쓸 데가 없어. 근데 이 10,000볼트 정도 되는 녀석은 흔히 산업전기라고 그러지. 그래서 중간에 커다란 공장 같은 데서 뽑아 쓰는 전기는 보통 고전압이 많아. 그래서 그런 고전압에서는 엄청나게 커다란 기구를 돌릴 때는 보통 아주 높은 전압을 쓰거든. 그래서 이런 높은 전압을 가진 녀석은 보통 가장 먼저 필요한 뭐 큰 공장에서 먼저 빼간다고 생각하면 돼, 이 에너지를. 그리고 여기서는 뭐야?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는 뭐 전기차 충전 업소부터 시작해서 그 작은 업체들이 챙겨간다고 보면 돼. 이게 볼티지가 훨씬 낮으니까 더 다양한 범용성 있는 기기에 쓸 수 있는 거야. 가정용은 뭐야? 진짜 그냥 가정용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기들은 다 220V로 돌아가지. 그만큼 전압이 낮아지면 범용성이 높아져요. 범용성이 높아지는 대신에 반대로 얘기하면 뭐야? I 제로가 크기 때문에 그 전압 손실이 굉장히 커진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나라의 전력 시스템 자체를,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다 똑같아. 뭐야? 대한민국 지도, 내가 못 그린다고 욕하지 마. 우리 대충 이렇게 생겼지? 우리나라 보통 발전소 어딘지 아니? 바닷가 근처에 있는 경우가 많고, 보통 냉각수 가져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서해 쪽에 많다고 치고, 강원도 쪽에 좀 있다고 치고, 부산 뭐 잘 몰라. 사실 뭐 이쪽에 있다 치자. 가장 많이 에너지를 쓰는 곳이 어딜까? 서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공장에서 많이 써. 그래서 그 공장 포함해서 이렇게 생긴 경기도 지역은 너무 경기도 크게 그렇다. 경기도 지역이 있다고 치면은 각각의 중간 거점들을 정해서 여기 있는 전기를 이렇게, 여기 있는 전기를 이렇게 다 끌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차 변압소에서 각 위치별로 등장하는 2차 변압소를 거쳐서 각 지방에 전기를 다 공급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거미줄처럼 쫙 각각의 가정에 콘센트처럼 펼쳐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전력망을 설계하는 거야. 근데 이런 망을 설계할 때 사실 옛날에는 너희들 시골 가보면 이렇게 생긴 각각 그 전기줄로 널려 있는 거 보이지? 그게 원래대로라면 다 도시 그 미관에 좋진 않지만 그렇게 공중에 다 떠 있었는데 그걸 요즘은 다 매립형으로 바꿨다. 그냥 그 정도 차이일 뿐이야. 이런 아이디어 자체는 동일하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자, 그러면 내가 단순하게 얘기해볼게. 왜 이건 못 바꿔? 알아? 그치, 내가 먹는 게 돈이라면.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볼게. 구리 같은 경우는 내가 솔직하게 말해서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요 정도였던 것 같아. 내가 정확하지 않나? 1.6대 1을 치자. 이게 뭐냐면 구리의 비저항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의 비저항이야. 자, 비저항이 한 30% 좋아진다고 치자. 그러면 무슨 말이야? 저항 입장에서 여기서 한 30% 떨어져. 근데 실제로 이거 은으로 전선을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돈이 얼마나 될까? 몇 조도 무서울걸? 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배관에 들어가는 구리 전선들을 다 은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비용이 이 퍼센티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저항 알지? 비저항이 뭐였니? 비저항이 뭐였니? 거의 다 끝났는데. 자, 똑같은 모양을 가지는 구리와 은이 있어. 그럼 이렇게 생긴 두 개의 물질을 내가 각각 구리, 은 이렇게 잡아볼게. 그럼 얘 저항의 비율, 길이랑 단면적 똑같을 때 저항의 비율, 이건 물질의 특성이다. 여기서 조금 좋아지는 거 대비해서 비용 코스트가 너무 커진다가 1번. 그러고 단면적 늘리면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 그 단면적 늘린 비용만큼 똑같은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야.
비례해서. 그래서 단면적을 2배로 넓히는 건 점선을 까는데 2배의 비용이 드니 불가능하다. 이래서 불가능하다. 저래서 불가능하다.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전압을 높이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아까 거기 나오는 289쪽의 승합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실은 누구하고 끝내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 뒤에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기는 한데 다음 시간에 내가 한 번 더 그러니까 몇 문제 찍어서 실제로 소비 전력 계산해 보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 있는 물리학 상무하고 마무리했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화학 학원 이어서 진도 나올게.